두 개가 아마 반등의 신호일 거라 봅니다. 좀 주가가 떨어졌다라 그러면은 넷플릭스 나쁘지 않다라 봐요. 지금은 건설주가 희망이 없어요, 아예. 현재 지금 가장 싼 섹터는 어디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도체가 제일 싼 것 같긴 해요. 미래의 유망 섹터일 수밖에 없는 바이오 섹터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 셀트리온이 있죠. 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세요? 좋은데 비싸요. 항상 좋은데 비싸요. 그러니까 전망은 항상 밝아요. 매출도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도 늘어날 건데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바이오계의 파운드리거든요. 바이오계의 TSMC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번 좀 매수하고 싶은 PER 단이 와줘야 되는데 선반영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 5년치는 한 것 같아요, 선반영을. 그래서 언제쯤 한번 제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올까.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선반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경제가 나빠지면서 대략적으로 좀 매력이 슬슬 생기는 구간이 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럴 구간이 언젠가는 올 건데 아직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예. 금융 섹터는요? 은행, 증권, 보험 있는? 보험은 좋을 것 같고 은행이랑 증권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채권, 우선 증권은 채권 보유라든가 PF 쪽에서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부동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험은 좀 부동산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저기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야금야금 되면은 조금 더 높은 대출금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니까 역마진을 걸면서도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도 결국은 수익성이 망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이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뭐 역전세난이 벌어진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사람들이 갚지 못하고 있다. 뭐 아니면 집이 경매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은행도 타격을 받고 PF로 물려 있었던 증권사도 타격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봤던 거고 보험사들 중에서도 생명보험했던 회사들 옛날에 그 연금저축보험으로 해서 확정이율 5% 주고 했던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금리가 되면서 그거를 보험사가 다 떠안아야 되는 사업이 돼가지고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손실이 안 나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보험들을 해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험사가 돈을 버는 거는 그 보험을 해약했을 때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보면 보험이 약간 인버스의 성격을 가져요. 그 섹터를 봤을 때는 약간 힘들 때.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돈 벌 욕심 많이 이제 낮추고 은행 가서 예금이나 하자. 맞아. 그러면 이제 고금리 보험 상품들이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보다는 좀 멈출 때 나올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제 보험사들이 그런 상품도 판매를 하면서 약간 이제 보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보험이 잘 팔릴 때가 보통 불황이 잘 팔려요. 불경기 때.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황 때도 안 먹을 수 없는 식음료 섹터.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식음료 섹터가 좋을 때는 식음료 투자가 되게 애매한 게요. 식음료가 좋을 때 아마 항공주도 같이 좋을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유가가 떨어지고 저환율, 저유가가 됐을 때 식음료들도 마진이 늘어나면서 돈을 버는데 항공사도 똑같이 그럴 때 마진이 나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오르느냐? 보통은 항공주가 더 많이 올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식음료로 돈 벌어도 뭔가 약간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항상.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은행주도 경기 민감주 때 올라가는데 은행주보다는 철강주, 건설주, 뭐 반도체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괜히 막 포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주랑 식음료를 보기는 보지만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에요. 예. 그럼 지금 항공 얘기해서 리오프닝 섹터, 항공, 호텔, 레저, 뭐 여행 이쪽은요? 항공주의 단점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렇죠? 네, 여기서 몇 개가 부도가 나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항공기 대수가 줄었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항공기 대수를 안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치킨 게임이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은 지금 뭐 개통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더 많이 타고 하면서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갔지만 불경기가 오고 항공기 대수가 늘고 나면은 이제 항공기는 치킨 게임. 특히 우리나라 국적기들은 주로 우리나라 고객들이 많아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객이 아니라 해외 고객인 거예요. 그럼 해외 고객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왔을 때 이미 구조조정이 벌어져 있고 객실은 줄어 있고 면세점이라던가 얘네들과 항공기가 다르게 갈 수도 있다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면세점 주식
네, 그리고 호텔 주식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매력 있는 게 호텔 신라 거기에다가 이제 뭐 파라다이스, 네, 카지노. GKL 네. 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고 항공기회사에서는 제주항공이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1위예요. 지금 반도체를 실어 나르지 않았던, 그러니까 화물 비중이 거의 없었던 진에어, 티웨이, 제주항공 얘네들이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주항공은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주가가 뭐 거의 오르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졌고 진에어나 티웨이는 그래도 리오프닝 바람을 타고 주가가 살짝 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제주항공이 제일 저렴하긴 하죠. 근데 앞으로 내년부터 제주항공 비행기가 순차적으로 한 5년 동안 40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제주항공 사업이 이제 넓혀서 저가 항공의 단점은 항공 시간이 6시간 반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5시간 반 거리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국이라든가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더 멀리 운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737B가 들어오게 되는데 얘가 들어오면 항공 운행 가능 시간이 7시간, 8시간까지 가능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발리라든가 커버, 인도라든가 여기까지 커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항공 노선을 뚫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주항공이 한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섹터는 어떻게 보나요? 좋은데 주가가 뭐 아주 싸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수 대비 그래도 조금 잘 버텼나요? 잘 버텼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대장주를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찾을 수밖에 없는 스튜디오 드래곤, 예, 뭐 콘텐츠리 중앙, 뭐 이런 정도. 그 외에 제작사들은 로또 같은 거라서 예, 그 로또 맞추기는 어렵고 꾸준히 내줄 수 있는, 꾸준히 뭔가 1년에 몇 편 이상은 해주는 회사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네이버 웹툰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서 네이버 웹툰도 어떻게 보면 콘텐츠 시장 매력도 올라가고 있다. 예, 그렇게 3개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 말고 예. 넷플릭스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괜찮게 봐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좀 반등했죠? 반등을 해버려서 저렴할 때 사야 되거든요. 지금 가격대가 약간 애매해요. 기대감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살짝. 예. 근데 만약에 좀 주가가 떨어졌다라 그러면은 넷플릭스 나쁘지 않다라 봐요. 왜요? 불황에 강해요. 불황에 이제 영화비가 17,000원, 2만원씩 됐어요, 티켓 값이. 아, 요즘에 영화 김에서 보면 너무 뭐, 거기에 팝콘까지 먹으면 예. 거의 뭐 한 3만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관 비용이 이제 슬슬 부담이 와요. 그 불경기가 오면 더 부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영화관을 많이 가는데 데이트의 선호도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영화관이 정말 뭐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해버리지 않는 한 과거에 100년 전의 극장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좀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내가 편한 데서 그동안 이제 집이라는 문화가 예전에는 집에서 노는 문화가 없었는데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집에서 노는 문화가 좀 생겼어요. 집에 TV 큰 거 잘 틀어놓고 넷플릭스를 보는 방식도 괜찮다. 그런데 이 컨텐츠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컨텐츠가 되고 드라마도 그래요. 시청률 높은 거 보려고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네, 그래야 친구들이랑 그거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봐요. 그럼 내가 이걸 보고 나면은 해외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재가 돼요. 그런 관점에서는 국내에만 개봉하는 영화들보다 좀 글로벌 영화들 아니면 글로벌로 나가는 넷플릭스들 이런 것들이 좀 또 수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 섹터는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발을 봐야 돼요. 지금은 건설주가 희망이 없어요, 아예. 왜냐하면 부동산 금리 내년에 더 올라가면은 진짜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아파트 비중보다는 사우디에서 건설을 잘 따낼 수 있는 회사들로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네옴시티 발로 해서 이제 뭐 이번에 방산주가 진짜 어이없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처럼 건설주도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그때부터 갑자기 올라가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2011년인가? 그때부터 그런 수주가 터지면서 주가가 막 10배씩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건설주도 결국은 그동안 10년 넘게 유가가 떨어지면서 나오지 않았던 중동발 발주들이 터지게 되면은 응축됐던 에너지들이 폭발하는 거죠. 그때까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즘 경기가 점차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소비도 좀 둔화될 수 있잖아요. 뭔가 백화점 섹터는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또 그 반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뭘 사야 되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백화점 편의점 어떻게 보세요? 둘 다 별로예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호황이 와도 불황이 와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끔 제가 보는 게 키움증권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리스트 보거든요. 1위부터 5위까지 보니까 3배의 민족이에요, 다. TQQQ. 네, SQQQ, 뭐 SX. 그러니까 3배 아니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기 때문에. 3배 정도 먹어야 된다. 네, 그럼 편의점 주식이나 그 백화점 주식이 3배는 아니죠. 네, 정말 건강식이거든요. 그러면 주가도 그렇게 파격적으로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라 보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3,300부터 2,155까지 30% 넘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딱 빠지고 난 다음에 되돌아봤을 때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뭐랄까 후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뭘 놓쳤길래 그때 그 어떻게 보면 거품일 수도 있고 버블일 수 있을 때 좀 정리를 못하고 여기까지 물린 걸까요?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결과론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2008년에 굉장히 인기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요? 미네르바라고. 아, 있었죠. 코스피가 900 깨졌을 때 코스피 300 간다 그랬었어요. 그분이 뭐 이제 글을 적었죠. 아고라에 글을 적었었나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다음 어딘가에. 근데 신기했던 건 그때 그 분위기에 그 사람의 글을 다 믿었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때 분위기 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이제 뭐 더 하락할 거라는 관점으로 이제 보이고 있지만 투자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변곡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변곡점이 어디서 턱턱턱 걸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시경제에서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가 전쟁을 왜 갑자기 뜬금포로 하는지 또 그 하자마자 상하이는 왜 갑자기 봉쇄를 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뭐 이런 상황들이 막 다 엮여버리면서 이제 골 때리는 상황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라는 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공급단의 문제도 굉장히 컸는데 수요를 죽이려는 문제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못 사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면서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변곡점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라 봐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 공급단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 넘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저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지점이 저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예상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시장의 지수 예측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뭐냐면 기업을 잘못 골랐냐, 잘 골랐냐라는 거죠. 2008년에 저점 끝나고 나서 2009년에 거의 코스피 2000까지 갔을 거예요. 2010년에 2000 돌파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 돌아왔어요, 지수가. 그러면 그때 내가 그때 팔아야 될 걸 이게 아니라 다시 2009년에 장이 돌아왔는데 그 상승장에 내가 어떤 기업을 쥐고 있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때 팔 거리 아니라 다음번에 상승장이 오겠지. 당연히 와야 주식에 사람들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오를 것인가. 그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기업이 그 기업이 맞는가 아닌가. 그거에 집중해야죠. 그런 기업을 찾아서 이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실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해야지 그게 내가 실현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보다 매도 어려워하는데 투자자분들이 매도 어려워하는 이유랑 매도 타이밍은 좀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종목이 좋다라는 거는 뭐 싸다고 생각하고 성장성이 있을 때 뭐 샀다고 친다면 어쨌든 언젠가는 팔아야지. 안 팔면 다시 빠지는 것까지 이렇게 물릴 수도 있는 거고. 가장 문제가 코스피 주식들이 다 경기 민감주예요. 고점이 오면 팔긴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2007년 고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점을 보면 특징들이 고점으로 올라갈수록 주가 상승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음악으로 치면 절정으로 갈수록 비트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뭐 한 달 동안 5% 수익 났던 게 이제 버블 터지기 직전에는 하루에 5%씩 올라요. 그럼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사람이. 터질 때까지. 대부분이 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제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상승장에서 언제 팔아야 되냐면 두 가지 하나 알려드리면 하나는 까치밥을 남겨주고 나온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 까치밥이라고 해서 감나무 열매가 열리면 감을 다 따지 않고 까치가 먹을 감 정도는 좀 남겨두고 따가는 게 이제 그동안 우리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수익률을 끝까지 먹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면은 남들도 좀 먹을 걸 좀 남겨두고 나와야 살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때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인식을 못할 테니까
보통 금리가 꼭대기에 갔을 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지금은 굉장히 좀 역사상 다른 사례였었고 네.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은 네. 2007년 사례를 봤을 때 은행 예금 금리가 네. 매력적으로 될 때, PB센터의 부자들이 예금하러 갈 때, 그리고 뭐 뉴스에서 보면은 특판 금리를 뭐 하기 위해서 빌딩을 한 바퀴 돌아서 사람들이 줄 서고 있다라는 뉴스 나올 때, 그때가 이제 고점일 확률인 거죠. 그때가 주식을 좀 팔아야 될 때. 왜냐면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특판 금리 7% 주는 예금이 떴대요. 그럼 내가 왜 주식을 하겠어요? 뭐 당연히 글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유동자금들이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똑같아요. 더 큰 바보 이론이에요. 더 바보가 와서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돈들이 지금 예금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바보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나도 빠져나올 때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특판 예금 이런 것들이 네. 더 점차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고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 사례를 가장 흡사하게 보자면은 거의 뭐 74년, 80년을 많이 따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적인 사례와 좀 굉장히 다른 사례가 벌어졌던 거고,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죠.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다 수요발이에요.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서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쟁이 나고 유가가 치솟으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가장 가까운 상태라서 지금은 좀 안 맞죠. 근데 다음번 상승장에 내가 팔아야 되는 시그널이라 보면은 아까 말한 그 금리가 같이 올라가면서 같이 상승을 하다가 금리가 꺾일 때 같이 꺾여 나가거든요. 그때는 이제 예금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4가지 질문 드리고 마치 가는데, 그 앞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가져야 할지 좀 불안한 투자자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가장 강한 애 사세요. 가장 강한 주식. 그러니까 이 불경기에서 경쟁자가 망해도 나는 살아남을 해. 지금 불경기고 불황이니까 사라질 수 있으니까 밑에 중소형주 잘못 사면. 뭐 업종은 뭐 워낙 많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살아남고 나면 다음번 상승장에는 걔가 죽은 자의 점유율까지 가져올 거예요.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버틸만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심리적으로 견뎌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여기서 연결해서 이 유튜브에서도 재테크 채널들이 있잖아요. 재테크 채널들이 사실 지금 불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요 채널들, 이 불황에서 요 업종은 나중에도 살아남을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소형주는 위험하다 했으니까, 여기서 어느 채널들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하는 답이 그거네요. 김 작가 채널이 네, 그런 데도 원하는 게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진짜. 이 제 유튜브 재테크 채널들이 이 불황을 다 잘 견디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흥망성쇠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행 유튜버들이랑 되게 친했었는데 여행 유튜버들이 정말 좋았던 시절이 2019년이었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술을 먹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카페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뭐 다른 걸 준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여행 유튜버만 해라 왜 그러냐 했더니 언제 또 이게 끝날지 모른다. 우리도 항상 미래가 불안하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사람들이 준비도 하기 전에 벌써 터져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행 유튜버들도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좋을 때는 그 관련된 채널들이 늘어나고 다 잘 돼요. 그러다가 또 죽을 때는 또 다 죽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버티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럼 다음번 상승장이 왔을 때는 그 채널들이 이제 또 죽은 자의 점유율까지 챙겨서 또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버티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1등 기업들은 당연히 버틸만 하겠죠. 아니면 내가 기술적으로 독보적이거나 좀 약간 팬덤이 굉장히 강하거나 그런 채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유튜브 재테크 채널도 다시 호황기를 언젠가 또 맞이한다고는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오늘 여러 섹터 얘기했는데 그럼 여러 섹터 중에서 현재 지금 가장 싼 섹터는 어디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반도체가 제일 싼 것 같긴 해요. 싸도 상승장에 오르는 폭까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 싸요. 근데 보험이 뭐 10배 오를 주식은 아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다음번 상승장 때 삼성전자를 산다 하더라도 2배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견뎌낼 수만 있다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반도체라든가 낙폭 과대주들 그런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요즘 이럴 때 좀 투자자분들이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한 가지 정도만 알려주신다면. 부채를 안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부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멘탈과의 싸움인데 내가 멘탈을 가장 잘 견뎌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두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기업을 안 바라보고 주가 바라봅니다. 그 주가를 바라보면은 내 마음만 흔들리고 흔들리죠. 기업은 바뀐 게 없고 기업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네. 이번에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제가 애플한테 뭐 주주로서 조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저는 그냥 믿고 맡겨줘야 되는데 네. 내가 뭐 고점에 매도하고 저점에 다시 사서 이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잘 해결할 거는 기업이 알아서 해결할 거고 나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남을 기업에만 투자하면 되는 거고 그런 기업인지 내가 분석을 예. 잘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기업이 언제 살아날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내가 멘탈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뭐 적은 금액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계속 현금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면서 한다던가 아니면 뭐 부채를 싹 정리해 놓고 남은 돈만 가지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시간 제한이 걸린 돈으로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돈들은 다 정리를 한다던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주식 얘기는 아닌데 그냥 부와 어떻게 보면 행복의 적정한 지점은 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장님도 원래 부자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열심히 사시면서 경제의 자유를 달성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저는 보면 너무 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자유롭게 자기 인생만 너무나도 욜로를 하는 것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서 제가 내린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작게라도 조금씩은 성장하자라는 게 제 생각. 예를 들면 올해 만약에 내가 뭐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내년에는 뭐 5억 이런 게 아니라 내년에는 그래도 한 10% 2,200, 2,400, 뭐 3,000, 5,000 이렇게는 성장해야지 뭔가 인간이 조금 행복감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게 지나치 성장은 아니니까 만족감도 느낄 수 있는 대신 이게 역행을 하면 그렇죠. 또 인간이라면 또 불행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보면은 그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뭐 학교 보안관 배움터 지킴이 하시는 할아버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보면은 나이가 70세 거의 다 되신 분들도 있는데 연금이 300이 넘으셔요. 근데 일을 하는 거예요. 월급 얼마 안 되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왜 하냐? 연금이 300 넘으면 그냥 이제 60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놀러 다니기 좋은 때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소소하게 뭔가 이런 일을 하면서 버는 돈들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되게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돈 자체도 어느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게 행복을 주는 자극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돈이 행복을 준다라는 건 저는 뭐 그 아닌 것 같고 결국 내 마음이 문제인데 소소한 거에도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자체가 되게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우 이거 금액이 얼만데 막 오마카세가 맛이 있다고요 이러면서 막 되게 막 불만 토로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저는 3,500원짜리 그 급식을 먹어도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족스러운 거고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한 2년 더 다녔는데 학교 그 밥이 맛있어서 다녔었어요. 오늘 점심 메뉴에 희망을 걸면서 와 점심 맛있다 이러면서 그 재미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찾는 그 소소한 행복들을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분기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종전이랑 코로나 종료 두 개가 아마 반등의 신호일 거라 봅니다. 언제 될지 몰라서 문제지만 코로나는 아마 6개월 안에 거의 끝내려는 분위기로 점점 몰아가고 있어요. 변이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번 변이가 정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 좁혀나가겠죠. 이제 코로나 종료합시다. 뭐 팬데믹 종료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이제 마스크 실내든 실외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소비를 늘려주는 호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건데 경기 침체 다음에 소비를 늘려줄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거라서 소비단을 살려주는 호재라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종전도 공급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호재인 거예요. 이 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공급단과 수요단의 문제가 탁 하고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 뭐 나머지 많은 악재들이 시간의 문제지 다시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언젠가 꼭 좋아지길 바라고 소장님과 또 연말에 2023년 전망하면서
아,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그 산타 모자 쓰고 해야 되나요?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과 연인들과 만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닌 날 만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선생님은 전인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